미국의 하르그섬 공습 소식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란 석유의 90%가 지나가는 원유 수출의 목줄이 불길에 휩싸이자 국제 유가까지 장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면 중동은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질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바로 그때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잿더미를 빠르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는 안 됩니다. 오직 한국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역사가 모든 걸 말해주죠. 도대체 미국은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한국이 경쟁국들을 모조리 탈락시키고 2,000조 규모 중동 재건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비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유조선이 공격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새벽 2시,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 유조선도 피격됐고 오만 항구는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이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40% 폭등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증권 시장은 연달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굴지의 건설사와 에너지 기업, CEO들이 조용히 중동행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곳으로 기업 총수들이 향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23해 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폭격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그것은 이 바닥의 철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파괴가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난 자리에는 반드시 재건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선점한 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의 판을 지배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규모였습니다. 국제 인프라 분석 기관들이 하나둘씩 이란 재건 비용을 추산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처음 저의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약 2,000조 원, 인구 8,500만의 제조업 국가이라는 정유시설, 가스 플랜트, 발전소, 도로망, 통신망까지 핵심 인프라 전반이 전쟁의 피해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골격 전체를 새로 세우는 수준의 사업이었고 이라크 전쟁 이후 열렸던 재건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 전문가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거대한 판으로 쏠렸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설계 역량을 내세웠고 일본과 터키 기업들도 각자의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이 판의 가장 유력한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이 지목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보다 몇 년 전 이란과 25년짜리 전략협정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철도와 항만을 짓고 에너지 시설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이란으로부터 장기 원유 공급권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공사도 해주고 게다가 경쟁사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공사비까지 제시하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번 2,000조 시장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중동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원전, 가스 플랜트, 정유시설, 담수 플랜트, 스마트 인프라, 수십 개의 프로젝트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던 중 눈에 걸리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의 초대형 프로젝트들 옆에 유독 자주 반복되는 나라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초대형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이 완공한 나라, 그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너지 인프라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전후 재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설계 비용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내리고 풍부한 국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금융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면서 공사비는 경쟁사보다 30에서 40%나 낮게 불렀습니다. 중동 발주처 입장에서 이 조건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몇몇 중동 관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치켜쓰기도 했고 이미 상당수의 사전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저녁, 저는 몇 명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분석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영국 투자은행 애널리스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재건은 사실상 중국이 가져갈 겁니다. 540조 계약이 이미 있는데 다른 나라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력으로 이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그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자본, 가격,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중국을 압도할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고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그 결론을 더욱 단단히 굳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포럼 마지막 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중동에서 20년 넘게 플랜트 현장을 책임져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 보기에는 그냥 조용하고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함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이란 재건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크게 긴장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중국이 많이 가져가겠죠.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라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마지막에 선택되는 나라는 항상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뜻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묻자 그는 라운지 창밖에 짙은 사막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동은 가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실적으로 끝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폭격이 끝나면 발주처는 가장 싼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나라를 찾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단순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나라의 임원이 체면을 세우려는 말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표정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중동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원전부터 가스 플랜트, 해수 담수화, 정유시설까지 수십 개의 프로젝트 목록을 내려가던 그 순간 저는 다시 같은 패턴과 마주쳤습니다. 어떤 나라의 이름이 계속, 그것도 완공된 프로젝트 옆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한국 임원의 말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 인프라 업계 내부 채널에서 조용히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 중이던 중국 기업의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가 공사 일정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며칠, 몇 주 밀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정, 날씨, 자재 수급 문제는 어느 나라 기업이든 한 번씩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만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카타르의 한 에너지 시설 프로젝트에서도 공기 지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의 한 에너지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제시한 조건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설계가 계속 바뀌었고 자재 납기가 반복적으로 어겨졌으며 그때마다 추가 비용 요청이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발주처는 점점 상황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시작했지만 결국 더 비싸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중국 기업들의 전략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접근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낸 다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청구, 그리고 공기 연장 요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는 이 방식이 거의 모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었습니다. 정유 공장과 가스 플랜트는 일반 건축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 하루만 가동이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시설이고, 설계 변경 하나가 전체 공정의 안전성과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시설은 실험할 수 있는 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 발주처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카타르 에너지 관계자와 저녁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가 갑자기 조용히 질문을 꺼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여러 나라 건설사를 오래 분석해왔죠.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공기를 지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서 발주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한 날짜, 즉 공기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 기준으로 지난 수십 년의 데이터를 되짚어 보면 몇 가지 프로젝트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 카타르의 LNG 시설. 그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완공한 나라가 모두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 라운지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동은 가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실적으로 끝나는 시장이라는 그 말. 처음에는 단순한 자신감처럼 들렸지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균열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 균열이 깊어질수록 발주처들의 시선은 다른 방향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할 곳이 어디인지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중국 프로젝트의 문제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동 발주처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만이었습니다. 한두 번 일정이 밀리고 한두 번 추가 비용을 요청받는 정도로는 계약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에너지 회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건설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미팅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사우디 리야드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나라 건설사들의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 터키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가격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준도 봐야 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가스 플랜트,
원전과 같은 시설은 국가 경제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이 시설이 멈추면 국가 수익이 멈추고 국가 수익이 멈추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발주처들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맡겼을 때 정말 약속한 날짜에 완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테이블 위에 오른 순간 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프로젝트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중동 에너지 업계에서 하나의 기준점 같은 사례였습니다. 당시 입찰에는 세계 최상위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원조격인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히타치, 그 이름들 앞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방에 검증된 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데이터를 이전에 여러 번 분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단순히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대형 원전이 예정된 공기 안에 완공된 사례는 그것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중동 에너지 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코리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 인식은 짧고 단순했지만 발주처들의 의사결정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한 중동 에너지 기업 임원이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실험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재건 프로젝트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선택지는 하나 아닙니까?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라운지에서 그 한국 임원이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폭격이 끝나면 발주처는 가장 싼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고. 그때 저는 그 말을 단순한 자신감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십 번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재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렴풋이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동 에너지 시장 안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국제금융기관들과 인프라 분석 기관들이 앞다투어 이란 재건 비용을 추산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멈칫할 만한 규모였습니다. 약 2천조 원, 정유공장, 가스플랜트, 발전소, 도로망, 통신 인프라까지 한 나라의 산업 기반 전체가 전쟁의 피해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국제금융기관 분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가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는 이미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 이란과 25년 전략 협정을 맺으면서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계약을 선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철도, 항만, 에너지 시설, 통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 대부분을 장기적으로 건설하기로 약속한 계약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계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재건 시장은 이미 중국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예상했던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외교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시나리오 하나가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이란의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전 정권이 맺었던 계약들은 원점부터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역사는 이미 같은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에서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전 정권이 맺었던 계약들은 대부분 효력을 잃었고 그 자리는 전혀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중동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540조 규모의 중국 계약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조 시장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재건 시장에서 진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 사업에서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발주처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유리한 나라는 이미 현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중동 건설 시장 데이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 9개 나라에서 220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E&A,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 기업들은 이미 현지에 사무소를 세워놓았고 장비를 배치했으며 수십 년에 걸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 기업들은 비행기를 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사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생겼고 유럽은 가격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었으며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동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원전을 지어본 나라, 가스 플랜트를 제때 완공한 나라,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 나라, 그리고 중동 현장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계산은 하나의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 그 당시 상황에서 휴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었고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는 여전히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사막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2000조 재건 시장을 둘러싼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이 저는 중동 재건 시장을 분석하면서 자꾸만 과거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터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단기간에 4배로 폭등했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지기 시작한 산유국들이 사막 위에 도시를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항만,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도로, 중동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 됐고 세계 건설사들이 그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공사판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 발을 디뎠을 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없었고 기술 명성도 없었으며 검증된 해외 실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웃도는 폭염,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폭풍, 턱없이 부족한 물과 얽히고 설킨 물류 문제. 그런 조건 속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조선소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 주베일 항만 공사까지 한국 기업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씩 실적을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처음 중동 시장에 뛰어들던 해에 비해 불과 3년 만에 수주 규모가 약 9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 시기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자본이 됐고 그 경험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 발주처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코리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 짧은 문장이 중동 에너지 업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예정 공기 안에 완공됐을 때, 카타르 LNG 시설이 문제없이 마무리됐을 때,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가 약속한 날짜에 가동을 시작했을 때, 중동 발주처들은 매번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실적. 그것이 이 시장의 진짜 언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사우디 현장에서 그 한국 건설사 임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중동이 결국 한국을 찾는지요?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한 걸 끝까지 해내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유럽은 설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공으로 끝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2000조 재건 시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중동 발주처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걸 진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있는 이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막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태어나 폭염과 모래바람 속에서 공사판을 일궈온 나라. 전쟁이 끝나는 순간 사막의 전화기는 다시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향할 곳은 아마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사람의 힘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시장을 정복해온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